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지난번 과제였던 임대차 그 소장 관련해서 여러분이 작성한 그 소장에 대해서 간단히 강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쟁점이 이제 두 가지였죠. 하나는 양수금 청구,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건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기록이었는데요. 이게 그 소장을 각각 이게 작성하신 학생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소장을 이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제시가 없다면은 하나의 소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제 그 하나의 소장을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때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과연 그 하나의 관할로 이게 다 될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소송의 요건은 다 갖추었다는 걸 전제로 기록을 작성하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장을 작성할 때는 앞으로는 뭐 별도의 뭐 각각 소장을 작성하라 뭐 그런 그 작성 방법이 이제 써지기 전에는 하나의 소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소장을 각각 작성하라 뭐 그런 건 없을 거고요. 뭐 소장을 작성하고 뭐 답변서를 작성하라든가 아니면 뭐 준비 서면을 작성하든가 이렇게 다른 서류를 이제 작성하라라고 할 수는 이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 9회까지 기출된 변호사 시험을 보면은 거의 소장 작성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소장 작성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 부분입니다. 자, A씨 소장을 이제 보시면은요, 1번에 피고 김병만은 피고 강호동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원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임 및 부당이득, 차임 상대의 부당이득을요, 이렇게 2020년 3월 2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그 월 20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그거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고 종점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항상 장래이행의 청구를 할 때도요, 그런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 여러분 3번에 나번 있잖아요. 그 부당이득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2020년 6월 13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여기도 이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이 인정이 됐잖아요. 이 경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2020년 6월 13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래서 장래이행의 청구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제 그걸 할 때도 시점과 종점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 청구 취지에 의해서 얼마를 공제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집니다. 자, 여러분 답안 중에 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그 시점과 종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그 3번의 나의 토지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그 시점과 종점을 특정하지 않은 그런 답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시점과 종점을 꼭 특정을 해서 장래이행 청구도 해야 되고요. 또 보증금에서 공제도 그렇게 특정을 해서 공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청구 취지 1번과 관련해서 이게 보증금이 임대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동시행 항변권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연 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을 먼저 해야 돼요. 상대방을 지체 책임에 빠뜨리고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동시행 관계인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고 그렇게 뭐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뭐 예외적으로 동시행 항변이 있는 경우에도 이자는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금전 청구, 그러니까 금전의 원상 회복은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금전에다가 이자를 가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행 관계라 하더라도요. 또 악의 수익자다 상대방이 그런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 손해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 일부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걸 알겠다 이거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걸 아는데 근데 임차 목적물을 반환받으면 그때부터는 보증금의 지연 손해금 가산하라. 뭐 그런 청구까지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시행 관계에 있어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그때부터는 지연 손해금 가산하라라는 청구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요, 그냥 금전 지급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나중에 목적물 인도받으면 그때부터는 지연 손해금 가산해서 지급하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특히나 뭐 그렇게 하면서 막 소축법상의 지연 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소축법상의 지연 손해금은요, 장래 이행의 청구의 경우는 붙이지 않습니다. 소축법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손해금을 붙이거나 거기에다 아예 소축법상의 지연이자까지 붙인 거는 잘못된 기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요. 피고 강호동은 피고 김병만에게 위 1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거는 대부분 잘 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게 이제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이제 3번 주문인데, 요거를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답안들이 많았고, 그냥, 계약이 끝났다.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철거 인도가 인정된다. 이렇게 푼 학생이 많았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매수 청구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 걸 전제로 인도와 이전 등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 시험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정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청구 취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민사 기록에서는 고득점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청구 원인은 조금은 자유롭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를 맞췄다면 청구 원인은 뭐 잘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 기재 방식이 조금은 어색하다 하더라도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답이 틀린다라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사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기재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판례들을 아는 것,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청구 취지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답안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을 이제
매수 청구권을 이제 인정하면서도 이게 그 건물을 인도하라라고만 청구한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부동산의 경우는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그 도달했을 때 매매가 이제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꼭 기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기재를 보면은 소장입니다. 피고 이강수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인도는 제가 예시소장에서 별도로 저기 기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 요건사실론 사본연수행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지와 건물 부지가 일치할 경우 건물 인도 청구 이외에 별도의 대지 인도 청구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낸 요 사례에서는 이 대지와 그 건물 부지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이게 대지 인도를 청구하면 잘못됐냐, 그러진 않고요. 대지 인도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오히려 대지 인도 청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를 할 때는 바로 이제 요 연수원 교재에 있는 별도의 대지 인도 청구는 불필요하다.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둔 출제였는데 보니까 좀 면적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지 인도도 별도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있는 거는요, 건물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둘 다입니다. 하나만 이제 동시행 관계로 기재한 포섭한 답안들이 있었는데요. 동시행변권이 있는 거는 건물 인도,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답안 중에 그런 답안이 있었어요. 매수 청구권을 이제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뭐 철거하라. 뭐 이런 이제 그 기재가 있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하면 이제 매매가 된 거니까 인도와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철거를 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도 틀렸지만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매수 청구권이 이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거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건 맞췄군요. 참 맞췄는데 그러면서도 철거를 구하는 아주 모순된 기재라니까 점수가 많이 감점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 원인입니다. 자, 청구 원인에 있어서 제가 가장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요건 사실을 이제 기재를 해줄 때요, 자연스럽게 역사적 사실로서 기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기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실제 발생했던 사실, 역사적 사실을 기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요건 사실에 맞게 자연스럽게 기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떠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느냐. 그래서 계약일자, 보증금, 차임, 임차 기간 이런 것들을 적시해 주면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적시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시 소장에도 보면은요. 피고 강호동은 2018년 7월 1일 계약 일자죠. 피고 김병만으로부터 별지문호 제1항기재 창고를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보증금, 월 차임이 200만 원, 차임,
기간 2018년 7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 양도 사실을 이제 기재해 주는데 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그게 도달했다는 걸 꼭 기재를 해줘야 돼요. 도달했다는 그 의사 표시에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했다라는 것을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기재해 주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호동이 이제 어떤 공제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인정하면서 청구를 하는 거니까 강호동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실, 그거를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재를 보면은 어떤 그 요건 사실을 자연스럽게 기재하지 않고 어떤 자꾸 법률 효과를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기재해 준 그런 그 답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을 기재를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계약일자, 보증금, 차임, 기간, 그리고 정하여 임차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기재를 해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채권 양도 통지 도달, 그 다음에 차임, 연체,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이후에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그거를 기재를 해줘라. 자꾸 어떤 뭐 법률 효과만 자꾸 써주면 안 돼요. 그게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임대차 계약이 있었습니다.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 법률 효과만 사실 없이 그것만 자꾸 기재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항상 사실이 먼저 자연스럽게 기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시소장에 나와 있는 게 아주 깔끔한 어떤 기재례니까요. 이걸 자꾸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익숙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시소장에 보면은 일정한 이제 소결론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므로 피고 김병만은 피고 강호동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원에서 이렇게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결론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금 청구에 대한 소결론. 그래서 이렇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거죠. 근데 공제항변을 이제 받아들인 거니까 이렇게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하라. 그러니까 목적물 인도받고 그다음에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라. 그렇게 소결론을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호동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도요. 강호동이 목적물을 임차하고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가한과 같다. 이건 이제 앞에서 이미 써준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인용하는 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쌍거리 2번에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 소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으니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원고는 이런 양수금 채권이라는 피보존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고 김병만을 대위해서 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소결론을 기재해 줍니다. 채권자 대위 요건에 있어서 이게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라서 그거를 기재해 주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다른 답안을 봐도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는 보통 이 예시소장에 나와 있는 정도 피보전 채권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대위에서 행사한다. 이 정도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채무자가 뭐 불행사한다. 그걸 기재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예상되는 주장이나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반론을 기재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제 청구하고 있는 거를 쭉 기재하고 소결론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소장을 쓸 때는 그것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예상되는 주장 항변에 대해서 반박까지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뭐
소송이라는 걸 오래 하니까 일단 소장을 내보면 상대방이 실제 항변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미리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무상으로는 내가 청구 원인으로 주장 그것만 쓸 거라고요. 그럼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변론 답변서를 내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장에서는 청구 원인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안을 쓸 때는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기재해 줘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던 소결론까지 지은 다음에 요거에 대한 반론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장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딱딱 기재해 주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 기재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핵심적인 내용으로 반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의 이제 그 항변 중에 받아들이는 거, 이 경우에는 이제 동시행 항변이라든가 공제 항변 이런 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청구원에서 이미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내가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항변을 내가 반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긍한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상되는 항변 주장에 대한 반박 부분에서 그거를 기재해 줄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이 결론만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거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청구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청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상대방이 이런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타당하니까 이렇게 청구하겠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청구 자체, 예시소장에 있는 대로 그냥 청구 자체를 그냥 그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기재를 해주면 청구 원인 자체를 그렇게 기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양수금 관련해서는요, 임대차 계약이 합의에서 연장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 그 부분만 반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반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이걸 장황하게 쓸 시간도 없어요. 이게 이 과제는 아주 간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3시간 안에 충분히 쓸 수 있겠지만 실제 변호사 시험에는 굉장히 많은 쟁점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주장 및 항변에 대한 반론은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매수 청구권에 대한 그 청구 원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매수 청구권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원고가 유재석이 청구하는 건 뭡니까? 유재석이 청구하는 거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와 인도를 해라. 이게 주된 청구거든요. 그러니까 청구 원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인도를 하라. 이게 이제 청구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구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갱신 요구가 있었지만 거절이 됐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가 되기 전에 그 사전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매수 청구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매매 대금, 그 매매에 대한 이전 등기 인도를 청구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청구 원인을 마치 임대차 기한이 끝났으니까 철거와 인도 이거를 마치 청구 원인으로 구성한 그런 답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 답안은 그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인도를 구하고 있는 청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구 원인도 그거에 맞춰서 기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이제 여러분 예시 소장을 보면은 일단 가번에 보면은 요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있었고 이전이 됐고 나번에 보면은 그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번에 보면은 그 갱신 요구, 거절, 그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권에 기해서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다번이 청구 원인입니다. 다번이. 그죠? 근데 요 매수 청구권의 경우에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죠.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약갱신이 거절되면서 매수 청구권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청구 원인이 이렇게 다번까지 된 건데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번에 보면은 이제 부당이득도 청구하고 있으니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매매에 대한 매매 대금을 어떻게 정하냐? 그거는 이제 결국 법원에서 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매매 대금이 이제 얼마인지에 대한 이제 일단 기재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그 차임 상당이 얼마인지 그거를 또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결론 부분에서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 인도하고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당이득으로 이제 임대차 종료 이후에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사안에서도 이제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떤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와 인도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관습법상의 법정이 사건이 성립됐다라는 그 항변을 기재해 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고 인도하라 그 청구를 했다면요.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이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변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배척해 줘야 되지만 이거는 청구 원인 자체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재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요거를 항변 배척 사유로 그러니까 별도로 기재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시소장에서 쓴 거는 어찌 보면 그건 하나의 부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의 부인인데 이 요건 사실에서 인정된단 말이죠. 청구 원인이 인정된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인에 대한 내용까지는 기재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배척하는 부분은 꼭 항변이 아니더라도 뭐 항변 유사의 주장도 이렇게 선회해서 기재해 주고 배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기재하고 배척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기재를 해주느냐, 특히 이제 배척하는 부분을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청구하는 청구 원인에서 인정되는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한 상대방이 단순히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이제 청구 원인을 기재해 주는 걸로 충분하고 별도로 반박해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게 기본적인 거가 그렇습니다. 뭐 항변인 경우에는 당연히 기재해주고 배척을 해줘야겠죠. 근데 또 항변 유사의 또 주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이렇게 간단히
적시해주고 배척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안에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별도로 배척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간단하게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인정된다. 그 정도의 기재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 매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요.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건 어차피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이제 토지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될 이유가 없겠죠.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인정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그 불법 점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내가 이제 점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매대금 받을 때까지 내가 점유하는 게 불법 점유는 아니지만 이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인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재를 해줄 때 불법 점유다라고 기재하지 마시고 이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라 하더라도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성립한다. 그렇게 기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답안은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그거를 이제 첨삭 지도까지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이번 주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시 소장을 한번 잘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한 강평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